여러분, 뉴질랜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지상낙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까지. 우리 머릿속에 뉴질랜드는 늘 그런 완벽한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파라다이스, 뉴질랜드의 그 눈부신 명성 뒤에 가려져 있던 아주 서늘한 진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뿌리채 흔들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행복 지수나 삶의 질 같은 걸 조사해 보면 뉴질랜드는 거의 항상 최상위권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숨 쉴 때마다 막 깨끗한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풍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낼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모든 게 좋아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60만. 이게 바로 옆 나라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무려 60만 명이요.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한 530만 명 정도 되니까 계산해보면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바다 건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평화로운 선진국에서 일어난다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에요. 마치 전쟁을 겪었거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엄청난 인구 유출인 거죠. 아니 대체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그 지상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토록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고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천국 같은 풍경 뒤에 감춰져 있던 뉴질랜드의 구조적인 모순,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탈출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죠.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놀랍게도 뉴질랜드의 가장 큰 자랑거리, 바로 지리입니다. 모두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경이로운 대자연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뉴질랜드의 발목을 꽉 잡고 미래를 가둬버리는 거대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세요. 뉴질랜드가 지금 겪고 있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7%,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딱 하나의 도시, 오클랜드에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어요. 수도인 웰링턴이나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집중이죠. 이건 단순히 한 도시가 좀 발달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오클랜드라는 거대한 도시 국가 하나랑 광활하지만 텅 비어버린 나머지 뉴질랜드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왜 모든 사람이 북섬, 그것도 오클랜드로만 몰리는 걸까요? 바로 두 섬의 환경이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 넓이 자체는 남섬이 더 넓은데 섬 한가운데를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서던알프스 산맥이 떡하니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인 험준한 지형이라서 사람이 살고 산업을 일으키기엔 너무나 척박한 거죠. 반면에 북섬은 상대적으로 날씨도 온화하고 화산 활동 덕분에 평야도 많아서요. 인구의 거의 80%가 이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한쪽으로 쏠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가장 가까운 대륙인 호주하고도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거리입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고립된 위치랑 5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내수시장 규모는요, 현대 경제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시아에 있는 거대한 공장들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없고 막대한 자본이 오가는 런던이나 뉴욕 같은 금융 허브하고는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그런 경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지리적 한계 속에서 뉴질랜드 경제는 건강한 산업을 키우는 대신에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나라 경제 전체를 인질로 잡아버리는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각각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경제의 방향을 완전히 비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주력 수출 시장이던 영국이 등을 돌리니까 뉴질랜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극복하려고 80년대 후반에 로저노믹스라고 불리는 아주 급진적인 경제 자유화를 했는데 보호막이 사라진 제조업은 값싼 수입품에 밀려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바로 그 텅 빈 자리를 부동산 산업이 무섭게 파고든 겁니다. 특히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이 기형적인 세금 제도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배. 오클랜드의 평균 집값이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수준인데요. 평범한 가정이 10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월급을 전부 모아야 겨우 평균 수준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나 변호사처럼 소위 성공했다는 전문직이 되어도 월급만으로는 오클랜드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돈의 가치가 부동산 투기 수익률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경제 전체가 부동산의 인질로 잡히면서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까봐 정부조차 쉽게 손을 쓰기 어려운 아주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덫은 이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나라 밖으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결과, 바로 인재 유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미래 그 자체인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왜 사랑하는 조국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살인적인 집값과 정체된 경제에 절망한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트랜스 타즈만 여행 협정이라는 건데요. 1983년에 맺어진 이 협정 덕분에 뉴질랜드 국민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비자도 필요 없이 바로 옆 나라 호주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훨씬 더 높은 임금과 역동적인 기회가 넘쳐나는 호주로 가는 그냥 활짝 열려버린 셈이죠. 이 차트는 두뇌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아무나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예요.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할 바로 그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군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사, IT 전문가, 정말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고급 인재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뉴질랜드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중국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리 웨이라는 분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기술이민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했어요. 하지만 그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더 큰 기회가 있는 멜버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분에게 뉴질랜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나은 호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인 거죠. 이 슬라이드는 뉴질랜드가 빠져버린 아주 기이하고 비효율적인 악순환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자국에서 교육받은 핵심 인재들이 호주로 떠납니다. 그럼 뉴질랜드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아시아 같은 곳에서 이민자를 데려오죠.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몇 년 후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자마자 그 여권을 발판 삼아서 다시 호주로 휙 떠나버리는 겁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를 위한 인재 양성소 역할만 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그 열매는 고스란히 호주 경제가 챙겨가는 셈입니다. 그 대가는 뉴질랜드 사회 전체가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떠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에요. 응급실에서 6시간 기다리는 건 이제 예사실이 됐고요. 베테랑 교사들이 사라지면서 교육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일부 지방학교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핵심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아예 과목을 없앨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이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호주 은퇴자들이 채우면서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질랜드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저 멀리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다가올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든 선진국을 향한 아주 강력하고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랑 비슷한 조건을 가졌던 다른 작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일랜드는 12.5%라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켈틱 타이거로 떠올랐죠.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기랬다고 선언하고 인재 육성과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작은 덩치를 민첩함이라는 무기로 삼아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전략을 실행했어요. 하지만 뉴질랜드는 거대한 이웃인 호주에 기대서 현실에 안주했고 경제의 미래를 부동산 투기에 맡겨버리는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현재의 성공과 축복에 안주하는 바로 그 순간 쇠퇴는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이라는 축복에 취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도전을 회피했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자산인 다음 세대의 젊은 인재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유독 서늘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버린 기형적인 경제구조, 수도권으로의 극심한 과밀,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청년 인재들, 뉴질랜드가 겪었던 이 모든 문제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 신호들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똑같지 않나요? 결국 뉴질랜드의 실패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되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안락함과 현재의 안정에 만족하면서 눈앞의 문제들을 애써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